이재명 대통령이 놓은 이 하나의 이해운 수, 네, 이해운 포석으로 국힘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맞습니다.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고립의 길로 가게 될 거다. 여러분, 요즘 정치권이 또 뜨겁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이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당이 한 목소리로 반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국힘도 지방선거 앞두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낙마 공세에 돌입했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갑질했다는 충격적인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2017년 이해운 의원이 인턴 직원에게 한 통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온 기사를 보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었는데요. 녹취에는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냐? 너 IQ가 한 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등 충격적인 말들이 담겼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 일이 있은 지 2주 만에 의원실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익히 듣고 있던 얘기라며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는 투명해서 다 알려진다. 국민 분노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즉시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을 어떻게 장관으로 시키느냐며 민간 회사도 이 정도면 즉시 잘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국힘 내부를 잘 아는 이해운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꿀잼각으로 벌써 흥미진진해진다며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겉으로는 단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리 전략이 이게 맞나 하는 고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는 역시 한 수 앞을 내다봐야 하는 게임이네요. 폭로전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꿀잼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놓은 이 하나의 이해운 수, 네, 이해운 포석으로 국힘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맞습니다.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고립의 길로 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저 대표 시절에 그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는 그러니까 작은 거를 잃더라도 큰 걸 취하면 간다. 그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당히 노이즈가 있고 왜 이해운 민주당에는 예산통이 없어서 이해운 같은 사람을 했냐, 윤어게인 하는 사람까지 끌어안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찬바닥에 얼음바닥에 왜 앉아가지고 그 응원봉을 들고 시위를 했던 거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길은 국힘 완전 고립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수가 조금씩 보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지금 조경태 아까 사실은 해수부 장관 설이 지금 정가에 돌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본인은 제의받은 바 없다고 했지만은 조경태 수가 또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은 조경태라는 사람은 노무현이 좋아서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8년 총선 때 노무현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정치를 처음 눈에 뜨게 된 거고 그 이후에 부산 사하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해가지고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으로 처음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거푸 6선까지 지금 부산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국민의힘을 가 있냐? 정말 재미있게도 친노 진영의 계파 싸움 때문에 나간 거예요. 거기에 학을 떼고 쉽게 얘기하면은 당시에 문재인 그 대선 후보를 상대로도 2012년에 똑같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나쁜 감정을 드러냈던 게 문재인 심지어 5대 불가론까지 제시했던 분입니다. 2012년도에 그런 이제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 친노 중심의 계파주의를 깨야 된다. 이것이 노무현 정신에 굉장히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명분 삼아서 그에게 해수부 장관을 건의한다면 우리 장효연 선배하고 통화할 때 답했던 것처럼 호응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아니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잠시 좀 쉬었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일이다. 감사한 일이죠. 네. 라고 하고 조경태 의원 태도가 굉장히 공손해졌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야당지라고 평가받는 그 대한매체 기자들을 대할 때 조금씩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상당히 공손해졌다. 이런 태도를 볼 때 조경태 의원의 선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나라는 뉘앙스.
마치 귀가 빨개지는 거를 느끼듯이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고, 근데 여기에서 어디까지 더 나갈 건지 유승민 그 총리설도 어제 또 재밌잖아요. 이제 보도가 나왔죠. 대통령실에서는 네. 저녁 7시 30 몇 분에 즉각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추가로 나온 게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적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한 누구를 통해서 거예요. 다른 사람일 수 그렇죠. 있는 개연성을 열어두는. 네. 근데 제가 그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 취재했더니 인사는 3실장 가운데도 강훈식 실장 정도만 알까? 나머지는 철통 보안이라는 거예요. 절대 모른다. 그리고 이해훈 후보자의 경우에도 수석급은 아무도 몰랐다. 아. 그리고 그 수석급 중에 한 수석은 아씨, 내가 알았으면 말렸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정말 얘기를 할 몰랐다. 정도로 네. 정말 몰랐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는 대통령이 꽉 쥐고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뭐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이것 좀 물어봐 주세요. 대통령께 직접 한번 여쭤봐 주세요라고 했을 때도 인사는 절대 확인이 안 된다. 아예 말씀을 안 하시더라. 그랬구나. 라고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청구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포석은 완전 실용, 완전 중도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새판짜기를 시작했다. 저는 저희가 여기에 관전 보면은 포인트가 있다고 지금 봅니다. 이재명 정부를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기간까지 포함해가지고 선거 기간까지 야금야금 넘어온 사람도 한번 일별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김상욱 의원 넘어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권오을 의원 넘어와서 보훈부 장관 됐죠. 네. 허은하 전 의원 넘어와가지고 대통령실에 국민통합비서관 됐죠. 네. 김용남 전 의원 아직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만 곧 될 겁니다. 이렇게 돼 기다리고 있는 있어요. 상황이고. 기다리고 있어. 계속 기다려. 그 여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네. 경북 7구에서 삼선했던 이인기 전 의원 선거 때 네. 국회에서 많이 도왔잖아요. 네. 예. 이분 네. 곧 있으면 공기업 사장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제가 아, 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소문이 돌고 있는 경우에는 대구에 한국가스공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보수 진영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정말 정치 일선으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정부에 입각을 하기도 하고 네. 공기업의 사장으로 가기도 하는 현상들이 차츰차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면은 그 정치인으로서 오래 녹을 먹은 이해운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시켰을까? 이게 상당히 복합적이고 예산처 사실은 장관, 만약에 예산처 인사청문회를 무사 통과해가지고 네. 장관에 지명되는 순간 네. 국민의힘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기획예산처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심의나 편성하는 기능을 떼오는 데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재정이 들어간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데예요. 그러면 맞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짜웅을 해도 우리 모자라. 국회의원들이 예산철마다 그럼. 자기 지역에다가 네. 사업 하나 하려고 아부해야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산처죠. 이해훈 장관한테 아부를 해야 되는데 이해훈 장관은 국회의원도 오래 해가지고 네. 어느 부분이 약점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렇죠. 어떤 예산을 국회의원들에 줘야지 되는지 네. 안 줘야지 아픈 건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장관 되는 순간 네. 사실은 야당은 너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에다가 근데 거기다가 제명까지 했어. 까지 시켰어. 정신 좋아, 너네도 나갔어요. 예산 제명이야. 그렇지. 이렇게 너네도 가는 예산 거죠. 제명 이렇게 되는 정신 거예요. 나갔어요. 네. 단 한 수업도 못 읽는다니까. 네. 요즘은 뭐 연말연시이기도 하고 또 국내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무가 대체 어떤 것인지 뭘 해야 되는지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국민과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최종의 책임자, 그게 바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온갖 가지 일이 있는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다양하고 입장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려 5,200만이 모여 사는 게 대한민국 공동체입니다.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합니다. 전쟁과 정치가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전쟁은 점령해서 다 갖는 겁니다. 필요하면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게 전쟁이죠. 그런데 정치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최종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그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한 세력, 사람들만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원시적이죠.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 7가지 색깔을 가진 무지개와 같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빨간 생각하는 사람, 파란 생각하는 사람, 노란 생각하는 사람, 보라 생각하는 사람, 흰 거 생각하는 사람, 까만 거 생각하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씩은 흰색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냐, 파란색 중심의 사회냐, 빨간색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냐를 가끔씩 선거를 통해서 그 구성원 전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빨간색 어디 갑니까? 빨간색은 우리나라 공동체 사람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 아닙니까? 다만 주도할 권한과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온갖 가지 방식의 언어들로 표현되는, 예를 들면 협치니 포용이니 이런 말로 표현되지만 결국은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결론은 집권자 또 집권 세력, 대통령 또 여러분 국무위원들의 역할은 결국 세상을 고루 편안하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죠. 그게 문명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 아니면 전부 적이다, 제거 대상이다. 결국 그러다가 내란 사태까지 벌어진 거 아닙니까? 다 없애버리려고. 내 의견과 다른 집단, 인사 이런 건 다 제거하고 모든 걸 다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었습니다. 그런 사회가 반대쪽으로도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더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정략적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정말로 정상인 사회로 되돌아가려면 더 반대쪽의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죠. 통합, 포용의 역할을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정치 또 관료, 정치인 관료들이 이 점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주면 좋겠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를 들면 이번에 강요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모든 일들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최대한 결정될 겁니다. 그러나 또 그 과정에서는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긍정해주고 의견이 다른 게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군더더기 같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시멘트만 모으면 시멘트 덤이죠. 모래만 모아놓으면 내가 모래니까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덤이죠. 내가 모래면 모래 말고 자갈, 시멘트, 물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콘크리트를 만들죠. 그래야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죠. 그래서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융화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